자, 안녕하십니까. 차세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일반 지출 회계 교육을 맡은 단진호입니다. 자, 차세대 그러면 우리가 이제 2호조 플러스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점을 알아두시고요. 본 강좌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본 강좌의 목차는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의 개요와 2장에서는 전자결제, 3장에서는 일반 지출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1장입니다. 1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차세대 2호조 플러스에 대한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의 이해와 그 다음에 용어 설명, 그 다음에 주요 개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1장의 첫 페이지죠.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지방재정의 업무 순기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순환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 회계에서는 1년을 기준하지만 이런 지방재정에서는 순기가 3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당해연도에 일반 지출을 하고자 하려면 돈과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만들어놔야 지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년도, 즉 전기에 사업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사업을 만드는 것을 사업 예산에 구조하다라고 보시고요. 이때 얼마큼 세출을 할 것인가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당해연도의 자금 배정에 의해서 일반 지출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반 지출은 계약에 의한 것과 비계약에 관련된 것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계약은 우리가 검수를 포함하는 즉 물품구입이나 공사 용역, 수리수선, 관급자재 같은 것을 우리가 계약에 대한 일반 지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비계약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나 직무수행 경비, 여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일반 지출이라 하고요. 이런 비계약 같은 경우는 검수를 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해년도의 세입과 세출에 의해서 잘 집행이 되었는가 그것을 따져보는 것을 예산 결산이고요. 그것을 비율 통계로 내서 나오는 것을 재정 통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고 지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무적으로 결산서를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을 통계를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뭐 기업회계에서도 부채 비율이다. 뭐 당좌 비율이다 이렇게 따져보고 하는 것처럼 재무 통계를 나누게 됩니다. 자, 이처럼 3개년에 걸쳐서 지방재정의 업무 순기가 이루어진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본 강좌에서는 지출 관리에 대한 부분과 전자결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볼 건데요. 먼저 온나라 시스템, 즉 우리가 기한에서 전송해서 결제까지 받는 시스템이잖아요. 그 시스템에 의해서 일반 지출과 일상 경비에 관련된 부분을 살짝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먼저 품이다라고 하는 순서대로 나와 있죠. 일상 경비와 일반 지출의 차이점이 있다면 메뉴는 선택하는 것이 다르지만 과정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일상 경비에서는 우리가 지급이란 말을 쓴다는 거, 일반 지출은 지출 이렇게 쓰죠. 그 글자 하나만 다르다 하는 과정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품이다라고 하는 것은 집행의사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도 될까요?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원인행위다라고 하는 것은 채무액을 확정짓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지출 결이다라고 하는 것은 장부에 기록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지급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은 돈이 나가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이세출에서 자금이 즉 세출이 집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자결제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우리가 어떤 그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설정해놔야지만 편리함을 추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사업자 등록증이라든지 뭐 기업회계에서는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전자결제에서는 결제선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그 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을 세팅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어 설명인데요.
자, 이 용어 설명에서는 우리가 이 지방 재정에 대한 2호조 플러스를 쓰는데 있어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꼭 머릿속에 있으면 매뉴얼 다루실 때 편리하실 거라고 봅니다. 먼저 사업예산제도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이 비목을 통해서 관리가 하였다면 사업예산제도에서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의 목표와 잘 됐는지 성과 관리를 하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사업예산제도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 예산을 짤 때는 계획하고 편성하고 집행에 따라서 들어간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구조화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출을 위한 사업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민을 위한,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세출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 사업을 만들려면 크게 세 가지 단위로 우리가 예산을 작성하게 됩니다. 먼저 크게 부서별로 하는 것을 정책사업, 그 다음에 활동 근거가 되는 것이 단위산업, 그 다음에 실행하는 부분이죠. 이것을 세부사업. 그래서 여러분을 꼭 알아두실 것이 리스트를 보게 되면 부문, 정단세, 그 다음에 편성목, 그 다음에 통계목 이런 형태로 리스트가 나열되고 그 부분에 관련된 것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책사업이죠. 정책사업은 아까 우리가 사업을 만들 때 최상위에 해당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이거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문, 부서 이거에 관련된 우리가 목표죠. 성과 목표가 정책사업이 되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위 사업이죠. 이거는 이제 활동 근거가 되는 실행 단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부 사업은 최하위 단위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 세부 사업이 2호조 플러스에서 관리 사업 부분으로 해서 전에는 관리가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리스트를 뽑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가졌다면 차세대 2호조 플러스에서는 이 관리 사업 부분을 관리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지출된 부분, 세출된 부분에 대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게 차세대 2호조의 가장 큰 장점이죠. 이처럼 이 세부 사업에서는 최하위의 사업 단위면서 이 세부 사업 밑에 편성목과 통계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월액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것을 2월액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명시 2월이다라고 하는 것은 당해 지출액을 하지 못해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서 우리가 차기 연도에 다음 연도에 지출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명시 2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고 2월이다라고 하는 것은 원인 행위에 대한 부분은 이미 확정을 받았는데 당해년도 지출을 받지 못해서 다음 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우리가 사고 2월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비의 2월이다라고 하는 것은 수년에 걸쳐서 공사가 이루어졌다. 우리가 보통 5년을 넘기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5년짜리 공사가 있는 데 있어서 당해년도, 즉 1차 년도에 집행되어야 될 금액을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2차 년도에 1차 년도의 집행분을 지출하는 경우, 그래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집행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비의 2월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산 배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이 세출 예산에 대한 한도액을 통제하는 행위인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이 자금에 대해서 정기 배정을 하는 것과 수시 배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출은요, 우리가 의결 확정된 세출이죠. 나가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는, 즉 실행하는 부분을 지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회계연도의 독립의 원칙은 우리가 이 지방재정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당해연도의 세출을 충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꼭 알아두실 것이 개시전, 회계연도 개시전이나 회계연도가 끝나고 나서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지출은요, 당연히 우리가 편성된, 배정된 금액 안에서 세출이 집행되는 부분을 우리가 일반 지출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출품이다. 품이다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집행의사를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원인행위는요. 채무에 대한 지출을 확정하는 행위가 바로 원인행위다라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출결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출원이 지출의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장부에 기록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우리가 다중분계를 통해서 부분에 해당이 되죠. 이렇게 거래를 장부에 적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의 타당성 여부를 따지면서 지출원이 의사결정을 하는 행위가 바로 지출결이다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출결의서입니다. 지출결의서는 지급명령을 발행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서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품위에 따라서, 품위 유형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급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출원이 지급할 것을 명령하는 부분인데요. 이때 우리가 이 계좌지급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계좌이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그 다음에 또 CMS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현금 지급은 순수하게 현금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죠. 뭐 여비라든지 또는 직무수행 경비. 그럴 때는 우리가 이 명령을 할 때 현금 지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동시에 발생되는 경우 있죠. 계좌와 현금이 발생됐을 때 우리가 계좌 현금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금 배정은요. 우리가 지출원에게 지출에 대한 한도액을 통보하는데 당연히 자금의 배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자금이 배정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통합지출관 제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부 통제 제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치단체의 관서별로 분산 지출된 것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지출하는 제도가 바로 이 통합지출관 제도다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뱅킹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전자자금에 대한 이체 시스템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주요 개선 사항입니다. 우리가 2호조 플러스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바뀐 점이 무엇이냐, 그 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앞전에서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 관리사업, 즉, 세부 사업에 대해서 매칭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되게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를 썼는지 세부 사업에 대한 것이 통계를 내는데 하루 정도 이상의 그 자료를 뽑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걸려서 이 2호조 플러스에서는 이 세부 사업별로 관리 사업을 통하여 실제로 우리가 얼마를 해당하는 세부 사업에 썼는가를 정확한 정보를 산출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2호조 플러스의 주된 개선 사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비망이라든지 줄겨찾기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테마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지출거래에서는요, 대량거래처 원장을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고 또 아울러서 재원별로 금액을 변경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납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는 이 업무 처리가 상당히 좀 까탈스럽고 복잡했었는데 그 부분의 절차가 개선이 됨으로써 편리해졌다. 일상경비도 마찬가지요. 이 경비, 즉 일상경비라고 하는 게 현금을 수반하면서 매 반복적인 경비를 우리가 일상경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일상경비도 정보관리 사업의 토대로 해서 해당하는 사업별로 우리가 얼마를 실시간으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과 재원별로 금액을 입력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주요 개선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장 전자결제입니다. 자, 1번서부터 8번 항목까지 있는데요. 자, 1번 내정보 권한 설정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정보 권한 설정이죠. 자, 우리가 이제 차세대 2호조 프로그램의 메뉴에 보시게 되면 세로로 파란색으로 된 그 메뉴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이 메뉴에 들어가시면요. 밑에 하위 목록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내정보 권한 설정의 메뉴로 들어가서 화면을 보시게 되면 3번에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본인에 대한
로그인하고 성명, 기타 관련된 내용들을 입력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차세대 프로그램을 쓰실 때 내 권한과 회계별 업무 분담에 대해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게 되면 해당 화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내가 맡은 업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단에 보게 되면 권한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여받지 못하면 화면을 볼 수 없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회계별 업무 담당도 같이 받아야 되는데 이 회계별 업무 담당은 관련된 자료를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권한과 회계별 업무 담당을 동시에 똑같이 올바르게 받아야지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다음 화면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세 가지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권한 탭, 그 다음에 회계별 업무 담당, 그 다음에 위임 대리인자 현황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권한 목록과 회계별 업무 담당 목록에서 관련된 내가 맡고 있는 업무를 보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탭에서는요, 대리자와 위임자. 우리가 왜 가끔 자리를 비는 경우에 내가 위임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 관련된 업무와 권한 이런 부분과 기간을 설정을 해 놓는 부분의 메뉴입니다. 중요한 것은 권한과 회계별 업무 담당이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꼭 반납을 하셔야 나중에 감사 지적 사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 외에 마이 메뉴에서는 기존에 현 세대에서 사용했던 마이 링크나 나의 할 일 조회, 또 나의 알림 조회 같은 메뉴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결제선 관리입니다. 결제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한하고 결제를 맞는 그 로직을 하는 건데, 자, 우리가 이 부분에 품위도 하고요, 원인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금 배정과 아울러서 지출 결의, 지급 명령 이런 순서대로 결제 라인을 설정하는 그런 메뉴입니다. 첫 번째 조회를 누르게 되면 방금 로직의 순서대로 내가 결제 라인의 구조를 설정하는 설정된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제선 관리에서는 결제 경로에 대해서 등록하거나 관리하는 부분인데 인사이동이나 보직 변경이 바뀌어서 기존에 바뀐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결제선 관리에서 새로 설정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자주 쓰는 부분에 대한 결제선 관리는 우리가 여기 별표를 보시게 되는데요. 이 별표를 누르게 되면 줄겨찾기라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줄겨찾기를 해 놓으시게 되면 편리함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결제 선명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급 명령에 관련된 결제선을 지금 구축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미사용에다가 놓으시고 삭제보다는 미사용으로 해놓는 것이 좋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기한과 결제 구조, 결제선에 관련된 내용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누르게 되면 이 지급 명령에 해당하는 결제선이 저장이 되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일반 지출에 관련된 권한입니다. 먼저 우리가 사업 담당자는 품위 담당자라고 하잖아요. 품위 담당자가 승인권자한테 결제를 받고 그 다음에 이 원인행위 담당자가 재무관으로부터 결제를 받고 이런 이 권한에 대한 기능적인 그런 설명이니까 꼭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지출 담당자가 지출원에게 결제를 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자금 배정에 관련된 것도 배정 담당자가 승인권자한테 결제를 받는 그런 기능이 설명이니까 꼭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결제 대행 관리입니다. 이 결제 대행 관리다라고 하는 것은 결제자가 출장이나 교육으로 인해서 자리를 비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때 결제 권한을 위임하는 그런 메뉴입니다. 꼭 주의하실 것이 뭐가 있느냐면 이거는 순수한 결제를 대행하는 것인데 이 결제를 하려면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업무 권한까지 같이 부여를 받아야 해당하는 업무에 들어가서 결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여기 보시게 되면 사용자 대직 권한 부여라고 하는 메뉴가 나와 있는데요. 꼭 결제 대행 관리와 아울러서 사용자 대직 권한 부여까지 같이 주셔야 결제 대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자, 화면에 보시게 되면 먼저 신규 버튼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결제에 대해서 위임자와 대행자를 입력을 하신 다음에 기간을 설정을 하고 시간까지 설정을 하게 됩니다. 자, 사유 구분은 병가로 나와 있네요. 자, 이런 상태에서 저장을 누르고 그 다음에 상단에 있는 조회 키를 누르게 되면 그 결제 대행 목록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이 기간이 끝나게 되면 자동으로 회귀가 돼서 기존에 했던 설정된 부분이 없어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사용자 대직 권한 부여입니다. 즉, 아까 우리가 결제 대행에 대해서 부여를 할 때 꼭 업무 처리 권한도 주셔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그런 메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대리자가 이제 곽행근 씨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회 버튼을 누르게 되면 대리자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괄 위임을 하는 기간과 시간,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서부터 내가 넘기겠다라고 하는 시간이고요. 끝나는 날짜와 시간을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임자는 정보라 씨가 되네요. 자, 그러면 이 정보라 씨를 선택을 하고 돋보기를 선택을 해서 정보라 씨를 선택을 하고 나서 자, 조회를 하게 되면 위임자의 권한 리스트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를 하셔서 여기 있는 화살표 부분을 누르게 되면 대리자한테 넘어가는 그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부분에 관련된 것이 맞는가 확인하신 후에 하단부의 8번을 보게 되면 대리자에 관련된 리스트와 시작과 끝나는 날, 그 다음에 시간까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신 후에 이상이 없으면 저장을 누르면 업무 처리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결제 인수인계 관리거든요. 우리가 보통 인사이동이나 보직 변경으로 인해서 후임자한테 인계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1번에 보게 되면 인계냐 인수냐 이렇게 동글뱅이로 되어 있는 부분이 라디오 버튼이라고 하거든요. 자, 인계 부분에 체크를 하시고요. 조회를 누르게 되면 인계자에 해당하는 직급과 아울러서 관련된 내용이 정보가 뜨겠죠. 그러면 인계일자를 언제서부터 넘기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입력을 하시고 인계자는 여기에서는 관리자로 나와 있네요. 2호조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부분에 관련된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목록에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를 하시고 저장을 하게 되면 바로 인계하는 부분에 관련돼서 넘어가는 부분이 저장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전자문서입니다. 자, 이 전자문서함은 오래된 문서, 즉 결제됐던 문서들을 보관하는 하나의 전자 캐비넷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문서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문서를 찾고자 할 때는 해당하는 기간을 범위 지정을 하시고 조회를 하게 되면 결제되었던 관련된 문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지금 세 번째 지급 명령 결제에 관련된 문서를 찾고자 할 때는 해당하는 부분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문서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여기 이제 관련 문서 4번에 보시게 되면 검은색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여기 보시니까 분홍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분홍색에 관련된 것을 더블 클릭하면 열람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결제 경로 및 공유자 선택을 할 때 담당자 공개를 하게 되면 그 담당자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선택적인 것 때문에 열어볼 수가 없다는 점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제 상세 조회, 즉 5번의 항목에서는 관련된 부분의 파일 추가 부분이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이미 이제 끝난 문서잖아요. 그래서 사후 문서에 대해서 추가로 보완해서도 우리가 파일 추가를 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서류 제출 여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도면 같은 경우는 스캔으로 떠서 여기에 올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다면 서류 제출 여부에 체크가 되어 있다면 이거는 오프라인에서 따로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결제선에서 보시니까 기한하고 결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공유 범위는 담당자 공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는 사전 준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시스템도 2호조 플러스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꼭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 품위 담당자, 즉 사업 담당자가 꼭 하셔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면 품위를 올리기 전에는 우리가 예산된 자금이 배정이 되어 있는가 또는 우리가 또 재배정된 되어 있는 금액이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품위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확인하실 것은 배정된 금액이 있는가를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는 회계 담당자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각 관서나 부서별로 출납계좌 등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별이라든지 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보시고요. 세 번째는 이뱅킹에서 우리가 마감하는 시간 있죠. 은행별로 우리가 마감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시간대가 각각 은행별로 좀 달랐던 게 있는데 꼭 중요한 거 마감 시간. 요즘에는 9시부터 4시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꼭 우리가 마감 시간을 설정해야 나중에 지출원이 마감 시간에 돼가지고 결제를 하게 되면 불상사가 되잖아요. 왜? 지급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사전에 알아두시고 설정을 해놓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3장 일반 지출입니다. 자, 1번서부터 7번까지 항목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일반 지출 업무 흐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자결제 대상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해당하는 메뉴가 좀 달라지는데요. 먼저 이 전자결제라고 하는 것은 기한을 작성하는 온나라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연계 대상이 되느냐에 따라서 메뉴 항목이 달라집니다. 먼저 지출품위 결제 요청 메뉴에 들어가서 기한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전자결제에 해당하는 링크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하는 사람의 결제 아이디와 기한자를 링크를 해놓게 되면 거기서 기한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제까지 맡게 된 후에 기한이 결제가 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지출품위 결제 목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목록에 보게 되면 결제가 되어 있으면 결제에 대한 해당하는 넘버링 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출 품위를 작성하고요. 그 품위를 작성하는 것이 바로 지출 품위 승인 내역 등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등록을 마친 후에는 원인 행위로 넘어가게 되죠. 자, 하지만 전자결제 대상 여부에 제외되는 것은 보통이 기존의 자치경찰 같은 경우는 기한을 작성하는 사이트가 있고요. 또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세월이라고 하는 기한하는 사이트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이렇게 전자결제와 연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직무수행경비나 여비나 일상경비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주 반복되는 부분을 기한해서 올린다는 그런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바로 지출 품위 등록서부터 들어가는 메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고 승인을 받고 원인 행위로 들어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일반 지출은요, 자치단체가 수시 배정 요구를 하느냐, 아니면 지출 결의 요구에 의해서 하느냐, 이 흐름에 따라서 일반 지출의 업무 흐름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크게 우리가 지출 품위, 원인 행위, 그 다음에 자금 배정과 지출 결의, 그 다음에 지급 명령으로 이렇게 크게 4가지 테마로 구성이 돼서 순서가 이루어집니다. 먼저 지출 품위다라고 하는 것은
집행의사를 결정한다. 해도 될까요? 이런 얘기죠.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에 대한 자금에 대해서 배정액이 있는가, 또 재배정이 있는가를 확인한 후에 우리가 품위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왼편 쪽에 보시게 되면 전자결제 시스템, 즉 온나라 시스템하고 연계됐을 때는 지출 품위 결제 요청을 우리가 메뉴에 들어가서 기한을 작성하고 결제를 맡게 됩니다. 이때 결제가 나왔는지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지출품이 결제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목록에서 결제난 그 번호를 등록을 하고 우리가 지출품이 승인 내역을 등록을 하게 된 후에 원인행위로 넘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른쪽에는요, 우리가 전자결제 시스템, 즉 온나라 시스템하고 연계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지출 품위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에 들어가서 품위 담당자가 지출 품위를 등록하게 되는데요. 이 지출 품위 등록하는 것은 밑에 지출 품위 승인 내역 등록하고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승인권자로부터 승인을 받고요. 원인행위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원인행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채무액을 확정짓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원인행위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행위에 대해서 결제 요청을 하고 재무관은 그 원인행위에 대해서 결제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출 가능액이 얼마인가 정확히 우리가 확인이 들어간 후에 바로 자금 배정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거래처가 정정되는 경우에 승인을 받게 되는데요. 이것은 원인행위 결제권자가 한다는 점 알아두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거래처가 바뀌게 되면 즉 거래처를 체주라고 하는데 거래처에다가 엉뚱하게 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꼭 거래처를 정정하게 되면 원인행위 결제권자한테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금 배정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우리가 배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기 배정과 수시 배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정된 자금 중에서 우리가 수시로 배정 요구를 하는 것이 바로 이 품위 담당자, 즉 사업 담당자가 하게 되죠. 그러면 승인권자로부터 승인을 얻게 되고요. 그럼 이제 회계부서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일별로 자금을 배정을 한 것을 토대로 해서 회계부서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일자별로 이제 배정을 하겠죠. 그러면 이 일별 자금 배정 등록과 자금 배정 승인이 동시에 이루어져야지만 바로 지출 결의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자, 지출 결의 요청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장부에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가 발생을 하게 되면 서술 형태로 발생을 하잖아요. 뭐 인건비를 얼마가 발생이 되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서술 형태로 적을 수 없기 때문에 복식부기에서 우리가 약속한 대로 분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분계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일반 지출이나 또는 자산 또는 우리가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크가지 세 가지 테마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장부에 기록을 하게 되고 난 후에 복식부기 담당자는 관련된 증빙과 아울러서 회계 처리가 올바르게 품위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에 결의 검증을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급 명령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위에 보게 되면 품위 담당자가 이 검사수 등록을 할 때 필요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검사수 등록을 하는 거래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물품 구입이나 공사, 용역, 수리수선 또는 관급자재를 구매하는 경우에 우리가 검사수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계약대장에 등록이 되는데요. 계약대장에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 하나여 우리가 검사수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품위서를 작성할 때 우리가 검사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처럼 우리가 검사수 결제를 맡고 지출 결의로 넘어간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급 명령에 들어오게 되면 지출 담당자가 지급 명령에 대해서 등록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지출원은 그 명령에 대해서 결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세출에서 대금이 체조한테 넘어가는 순서가 바로 이 수시 배정 요구의 자치단체
일반 지출 업무 흐름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출 결의 요구에 대한 자치단체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자치단체별로 좀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지출품이나 지출 원인 행위는 같아요. 그런데 약간 우리가 자금 배정과 결의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르기 때문에 잠깐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품위 관련된 것은 앞전 설명했던 것과 같고요. 우리가 지출 결의 요청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래를 우리가 분개로 등록을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해서 똑같이 결의 요청을 먼저 하고 자금을 수시로 배정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별 자금 배정 등록을 하고 자금 배정 승인을 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복식부기 담당자까지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앞전에 수시 배정하고 약간 좀 다른 게 하나 있었죠. 바로 이 지출결의 요청 후에 우리가 수시 배정에 대한 요구라는 부분이 없어졌잖아요. 즉 지출결의 요청 자체는 우리가 수시 배정 요구하는 기능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략돼서 진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바로 지급 명령에서 들어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상경비 업무 흐름도 잠깐 볼까요? 우리가 일상경비라고 하는 것은 현금을 수반하는 거래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반복적인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비들을 우리가 일상경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일반 지출하고 일상 경비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물론 이제 메뉴가 다르기도 하지만 일상 경비에서는 지출이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지급이라는 말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급 품위, 지급 원인행위, 지급 결의, 지급 명령 이런 형태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지급 품위에서도 전자결제 시스템과 연계가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이 똑같고요. 다만 여기에서는 경비 교부액에 따라서 우리가 확인하고서 진행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일반 지출의 업무 흐름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전자결제 시스템 연계 제외 대상 지출에 관련돼서 잠깐만 보시면요.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지출품위 등록서부터 제가 시작을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직무수행경비나 또는 공공요금, 또 제세공과금, 인건비, 여비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번 기한을 올리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연계 제외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일상경비에서도 전자결제 제외 대상이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전자결제 연기 지출 품위에 대해서 우리가 매뉴얼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보시게 되면 기본 단락이 첫 번째 기본 정보, 공통 정보, 발의 정보, 예산 과목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노란색 필터로 되어 있는 것은 필수 입력 사항이니까 꼭 입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공통정보사항의 제목과 집행 내용을 입력을 하고요.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팝업 창이 뜨게 됩니다. 해당하는 부분의 통계목에 해당하는 우리가 지출 품위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지출 품위 결제 요청 메뉴는 우리가 앞전에서도 본 것처럼 기한문을 작성하는 단계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될 부분이 타 부서의 결제 요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부서 예산으로 결제를 올릴 때 해당이 되면 체크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팝업 창이 이렇게 떴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 체크를 하시게 되면 지출 사업 목록에 뭐 1개가 될 수 있고 2개가 될 수 있죠. 자,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를 하고 선택을 하시게 되고요. 자, 그러게 되면 해당하는 정책 사업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품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품위 요청은 당연히 우리가 배정된 금액 범위 안에서 우리가 금액을 입력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때 금액 50만 원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번에 자동적으로 금액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부분에 결제 요청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우리가 기한문 작성하는 팝업 창이 열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한문 작성하는 팝업창이 열리게 됐죠. 자, 첫 번째 보게 되면요. 제목과 본문에 관련돼서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고, 아까 우리가 전자결제 연계 대상이냐 아니냐 이거 우리가 설명했었잖아요. 여기에서 온나라 시스템하고 연계되는 과정이 바로 이 결제 정보에 기한하는 사람의 사용자 아이디하고 사용자를 선택을 한 다음에 기한 전송을 했을 때 우리가 기한을 결제를 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연계된 상태에서 우리가 품위하는 것을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결제가 났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까 제가 목록이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출품위 결제 목록에서 조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올렸던 품위가 이제 여러 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처리 상태가 어떻게 나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출품위 결제 목록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목록에서는요, 우리가 반려됐거나 또 잘못된 부분을 삭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는데, 되도록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이 완료된 부분에 관련된 것은 삭제할 수가 없지만, 만약에 그 부분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여기에 이 사용 여부라고 나온 부분에서 미사용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를 하시고 등록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바로 결제가 됐다면 지출품위 승인 내역 등록에서 우리가 이제 품위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자, 결제 문서 번호를 돋보기를 통해서 땡겨와야 우리가 품위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번에 있는 돋보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 결제 번호를 우리가 땡겨올 수 있는데요. 그 전에 우리 용어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할까요? 여기 보면 예산 현액 금액과 예산 배정 금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 예산 현액 금액이 없다면 우리가 품위서를 작성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돋보기를 누르니까 팝업 창이 떴죠. 자, 여기에서 조회를 누르게 되면 해당하는 지출 품위에 관련된 승인 목록, 우리가 아까 기한에서 올렸던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 뜨게 됩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사업에 대해 체크 표시를 하고 선택을 하게 되면요. 자, 이렇게 결제 문서 번호를 땡겨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승인 내역 등록에서 품위서를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뉴얼에 보게 되면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의무 재량 구분이다 라고 나온 거에 보면 법정, 보조, 이자, 재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 그냥 전부 다 재량에 놓고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 뜻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제가 바로 설명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호조 플러스, 즉 차세대에서 제일로 중요시되는 새롭게 바뀐 부분이 바로 이 관리사업 버튼이라는 거 제가 설명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 세대, 즉 2호조에서 없었던 하나의 기능이 바로 이 관리사업 기능이 메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다음 화면 볼게요. 자, 먼저 의무재량 구분에 관련돼서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법정. 이 법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이나 또는 교부 또는 법령에 따라서 지출되는 경비를 우리가 이제 법정 이런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보조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보조금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보조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자는요, 우리가 지방채나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출인 경우에는 이자, 나머지는 재량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품위 유형 선택인데요. 이 품위 유형을 어떤 거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지출 결의서 양식이 달라진다는 거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품위 유형은 11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왼편 쪽에 있는 거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보통 일반 지출, 즉 검수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계약에 의하지 않는 그런 유형의 지출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이 일반 또 인건비, 여비, 이전 거래, 채무 상환이나 일상 경비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여기 보면 물품 구입, 공사 용역, 수리수선이나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검수에 의한, 즉 계약대장에 등재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계약대장에 등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품위에서 우리가 지출 품위 메뉴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거의 계약대장에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채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채무자와 연계가 되지 않았을 때는 지출이 안 된다는 점, 당연하겠죠. 우리가 갚아야 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게 되면 돈이 나가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알아두시고, 품위 유형이 채무 상환으로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점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지출 품위 승인 내역 등록에서 보시게 되면 아까 우리가 이 관리 사업 버튼을 눌렀을 때 우리가 해당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전에는 우리가 해당하는 사업을 하나만 선택을 했었는데 이렇게 복수로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관련돼서 하나 또는 두 개, 세 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복수로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세부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재원별로 금액이 산출이 되고 실시간으로 금액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우리가 2호조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이처럼 관리 사업별로 실적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관리 사업 정보의 두 가지를 선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관리 사업에 대해서 새로운 그런 메뉴다 보니까 자, 세부 사업별로 어떻게 집행이 되냐 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현황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세부 사업별로 해서 정단세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런 형태에 대해서 금액이 어떻게 집행이 됐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돈이 나갔느냐, 세출 현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리 사업별로 이렇게 금액을 실시간으로 항상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 내역 등록을 이어서 들어가 볼게요. 자, 아까 우리가 품위 유형은 11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일반에다가 선택을 하게 되면 이 품위 유형은 이렇게 3가지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탭에서 보게 되면 공통 항목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 관리 항목, 세 번째는 일반 상세로 되어 있는데 이 품위 유형을 어떤 거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세 번째 이 탭에 대한 제목이 바뀌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란색으로 되는 것은 필수 입력 사항이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제목과 집행력을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금액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 금액을 입력을 하게 될 때요. 중요한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이 구성비에 따라서 금액이 배분이 되는데 다행히 여기 그림에서는 자체 재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개에다가 100만 원을 입력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국고나 시도, 자체 재원 해가지고 금액이 3가지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구성비가 몇 %인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걱정하지 마시고 개에다가 놓고 품위액을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구성비에 따라서 금액이 배분돼서 나눠지는데 여기서 꼭 주의하실 것은 이 구성비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꼭 확인한 후에 우리가 저장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통 항목에서 우리가 이제 품위 금액을 입력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거래처를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자, 5번에 보게 되면 추가라고 나와 있는 걸 하게 되면 거래처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래처는요,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고 상호로 입력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거래처 명이라고 하는 부분에 개인 이렇게 해놓고 조회를 누르게 되면 해당하는 거래처 목록이 딱 뜨게 됩니다. 그러면 7번에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선택을 하게 되고 나서 보시게 되면 해당하는 거래처에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9번에서 뜨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거래처에다가 나중에 돈이 나가게 될 텐데 이 거래처가 중간에 바뀌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거래처가 맞는가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계좌 검증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계좌 검증을 누르게 됐을 때에 해당하는 거래처에 정보가 입력된 것이 맞는가 확인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런 거래처가 우리가 보통 50건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처럼 대량 계좌 검증을 누르게 되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좌 검증을 눌렀을 때 정상 여부다 이렇게 Y라고 나와 있죠. 자, 요거는 이제 대량 계좌 검증을 눌렀을 때 그 확인하는 그 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거래처를 입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첨부문서를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 첨부문서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관련된 서류들이 있잖아요. 스캔 떠서 올리게 되는데 보통이 우리가 6MB 그래서 꽉 채우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결제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안전하게 적당한 양의 파일을 선택을 해서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서류 제출 여부에 체크 표시를 하게 되면 오프라인에서 서류를 제출했다. 즉, 뭐 도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캔을 뜨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캐비넷에다가 따로 보관을 해서 해놔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체크 표시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제선에 보게 되면 1인 결제 같은 경우는 혼자서 지금 기한하고 결제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결제선 관리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기한하고 결제한다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선택을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공유 범위의 담당자 공개라고 나와 있네요. 이건 담당자만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이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서 홍길동을 선택을 하게 되면 담당자와 홍길동도 같이 볼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다 끝나게 되면 이제 승인 내역 등록이 끝나면 원인행위로 넘어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밑에 하단부에 보면 원인행위 등록 요청 버튼을 누르게 되면 원인행위로 넘어간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전자결제 연계 제외 지출품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앞전까지는 우리가 온나라 시스템을 연계해서 지출품위를 했다면 세 번째에서는 제외 지출품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품위 등록서부터 들어간다라고 했잖아요. 전체적인 우리가 메뉴의 단락을 보게 되면 기본 정보, 사업 상세, 그 다음에 관리 사업 정보, 품위 유형, 그 다음에가 첨부 문서, 결제선, 공유 범위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지출 품위 등록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연계 대상하고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단락인 기본 정보서부터 등록을 해볼까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회계연도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23년도잖아요. 자, 선택을 하시고 기한하는 날짜, 그 다음에 해당하는 통계목에 해당하는 돋보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팝업 창이 이렇게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해당하는 부서의 그 통계목을 돋보기를 누르게 되면 사업 목록에 관련된 정보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사업에 체크 표시를 하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팝업 창에 관련돼서 우리가 이 용어들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잠깐 볼게요. 먼저 예산 구분에 보게 되면 이렇게 라디오 버튼, 동글뱅이로 된 걸 우리가 라디오 버튼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당해로 선택을 하게 되면 예산에서 당해에 편성된 사업에 관련된 것만 조회가 되고요. 그 다음에 2월에 선택을 하게 되면 2월 된 예산이 있는 거에서만 조회가 되니까 조회를 눌렀을 때 이상하다 왜 안 나오지 라고 하는 부분에 관련된 것들은 바로 이 당해냐 2월이냐 요거를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재배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재배정이다 체크를 하게 되면 관련된 사업만 조회가 된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팝업 창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자, 통계목에 우리가 돋보기를 눌렀는데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등록 사업이라는 것이 뜨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여기 보시는 그림처럼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나와 있죠. 이것은 지출품위 등록 메뉴에서 등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밑에 하단부에 제가 공공민간
이 나라 도우미에 해당하는 등록 메뉴에서 등록을 하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아울러서 이 공공민간에 관련된 연계된 사업인 경우에도 이렇게 메시지 창이 뜨게 됩니다. 이것은 지출 품위 등록에서 등록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공민간 이 나라 도움에서 그 관련된 메뉴에서 등록을 한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는 사업 상세에 대한 단락에 대해서 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예산 현액 금액, 그 다음에 배정, 또 기존 원인행위, 또 지출 품위 가능액, 자금 배정, 이 내용에 관련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현액 금액이 있어야 품위를 작성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는데요. 이 예산 현액 금액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액과 2월에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명시, 사고, 계속비 2월이라는 말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변경액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에서 나오는 이용, 전용, 이체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들을 다 더해 놓은 것을 우리가 예산 현액 금액이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 배정 금액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액의 한도액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기존 원인행위 금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품위 작업 중에 있는 금액까지를 다 포함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실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품위서를 작성하다가 멈추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잠시 후 홀딩에 뭐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자, 그러게 되면 거기에 품위 금액이 여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원인행위 금액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멈춰졌던 우리가 그 품위서를 작성하다 멈춘 부분을 우리가 미사용으로 놓거나 삭제를 하셔야지만 이 원인행위 금액이 일치한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품위 가능액이 나와 있고 자금 배정액이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배정받는 금액을 우리가 자금 배정 금액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급 여부에 대한 용어도 한번 볼까요? 계산급이다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한 지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비 같은 경우에 출장비 같은 경우는 어때요? 확실하게 얼마가 썼는지 지금 현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출장을 다녀와서 정산을 하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보통이 우리가 이 사무 종료일로부터 근로하는 기준을 토대로 해서 5일 이내에 정산하는데 이 품위 등록에서 정산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지출관리, 지출결산, 또 일반 지출 집행 실적에 보면 계산급 정산 등록이라고 하는 그 메뉴에서 우리가 계산급을 정산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품위 유형을 여비라고 선택을 한번 해보고 품위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보면 품위 유형에는 세 가지 탭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공통 항목, 관리 항목.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탭이 여비로 선택하니까 제목이 바뀌었어요. 여비 상세로. 자, 그러면 이제 노란색 필터는 무조건 입력해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품위 금액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탭의 관리 항목을 선택을 하게 되면 출장을 몇 명이 갔느냐, 목적이 뭐고, 기간이 언제가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입력을 하시고 세 번째 보시면 여비 상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품위 승인 요청을 하게 되면 이런 팝업 창이 조그만 게 뜨겠죠? 자, 확인 누르시게 되면 품위 등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그 품위 유형 중에서 공통 항목 탭에 관련된 메뉴에 잠깐 여기 보면 카드 연계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요거 잠깐 좀 볼까요? 우리가 보통 이 자치단체 구매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경찰청 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카드 연계가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제로페이 같은 그런 연계 지출은 우리가 일상 경비에서만 사용된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우리가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카드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할까요? 먼저 우리가 이 카드사에 보게 되면 카드 정보, 청구, 또 매입, 승인 정보에 관련된 부분이 청백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 감사 모니터링 하는데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우리가 이 공무원들이 카드에 대한 사용 내역을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고요. 자, 이 부분에서 2호조 플러스에 보게 되면 카드 정보는 당연히 부서카드 등록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부서카드 등록을 해야지 어디 부서에서 사용했는지 관리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매입 정보와 승인 정보를 토대로 해서 내가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 품위를 등록을 하고 결제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원인행위를 통해서 자 결의 요청하고 지급 명령하는 순서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일반 지출의 흐름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카드 부분에 사용된 부분을 내역을 조회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때 나머지 카드 정보나 청구나 매입은 1일 한 번 9시 전에 업데이트가 돼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이렇게 사용한 부분의 승인 정보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10분마다 업데이트가 되니까 바로바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부서카드 등록 요청하는 것부터 볼까요? 먼저 1번에 보면 카드 번호 입력을 하고 조회를 하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에 관련된 카드사에 관련된 등재된 부분이 쭉 나열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BC카드 부분에 관련돼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요. 다음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이 카드 상세 정보가 이렇게 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보관 책임자와 사용 부서에 관련된 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 보관하는 사람과 쓰는 사람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사용 문서에 관련된 부분에 정확하게 입력을 하고 결제 요청을 하게 되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사용한 내역을 조회하고 싶어요. 그러면 해당하는 내역에 관련된 입력을 하시고요.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필수 입력 사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입력을 하고 조회를 누르게 되면 사용 내역에 대한 조회가 나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 사용 내역에 대해서 알림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yes, 그 다음에 받고 싶지 않다 그러면 no에서 n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승인 정보에 관련된 것은 10분마다 업데이트가 돼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무에서 우리가 이제 보다 보면 5결제를 하는 경우가 있죠. 자치단체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쓴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뭐 생활비로 쓴다거나 뭐 엉뚱한 데 쓰게 되면 우리가 청백위에서 감사원에서 항상 주시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실수로 잘못 사용하는 경우에 미연계 처리를 하셔서 그 사고에 대해서 처리 시 담당자 모두 기록해서 올려놔야 나중에 감사 부분에 지적사항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모면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 카드 사용하는 것은 신중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장 누르게 되면 사용 내역에 대해서 조회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품위 등록으로 다시 들어와서요. 여기 마찬가지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거래처가 뜨고요. 해당하는 부분에 계좌 검증, 대량 계좌 검증, 앞전에 했던 거하고 같은 겁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만약에 지출사업 부분의 국고보조 사업인 경우에는 반드시 그게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번호, 개인 경우에는 생년월일에 관련된 필수 입력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국고보조금이나 아까 공공민간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 품위 등록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민간 품위 등록 메뉴에 들어가서 하셔야 된다는 거 앞전에 우리가 한번 설명했었죠.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품위 등록에서 거래처를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서 조회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게 되면 이제 문구다무하다 이렇게 해서 거래처가 나오고요. 해당하는 부분이 맞으면 저장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거래처가 우리가 이 사업자 번호와 계좌 번호가 맞는지 계좌 검증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계좌 검증이 완료됐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뜬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대량 거래처 원장 등록을 한다는 거. 우리가 2호조 플러스에서도 새롭게 우리가 이제 대량 거래처 원장 등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등록하는 걸 보시게 되면 먼저 여기 거래처 원장 그룹에 관련된 부분에 필터를 입력을 하고 그룹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대량 지출명이라고 해서 나온 부분에다가 우리가 왜 거래처도 뭐 원인행위다 뭐 이런 뭐 거래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소모품에 관련된 뭐 거래처라든지 또는 뭐 내가 직기비품 뭐 여러 가지 거래처별로 분류해서 대량 거래처로 우리가 입력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여기다가 제목을 설정을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가나다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추가 이렇게 누르게 되면요. 바로 여기 원장 등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게 되면 거래처 정보 등록의 예금 주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입력을 하게 되면 밑에 목록상에서 이렇게 입력이 된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서식을 대량 거래처에 관련된 엑셀로 된 서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서식을 누르게 되면 엑셀 서식을 다운받아서 거기다가 정보 입력을 하시게 되고요. 정보 입력을 다 했으면 이제 원장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엑셀 서식을 여기다 드래그해서 땡겨 오게 되면 자동으로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엑셀 업로드 누르고 자 엑셀 서식을 여기다 땡겨와서 업로드 누르게 되면 대량 거래처 원장이 등록되는 간편한 방법이 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자 우리가 이제 입력한 대량 거래처의 원장 등록한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목록을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가 했던 거 나오죠? 자, 조회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원장 목록에서 예를 들어서 신규로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버튼을 누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목록에서 따로 이제 목록을 보고 싶다. 뭐, 거래처, 건별이라고 하는 거래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 목록에서 저장을 누르면 원장을 등록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량 거래처 부분에 대해서 등록한 부분을 취소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량 거래처 취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체크 표시하시고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품위 등록에서 우리가 이제 품위 유형을 물품 구입이라고 해놓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실무에서 제일 많이 틀리는 부분이 반려되거나 잘못돼서 우리가 이제 빠꾸당하는 경우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먼저 물품 구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탭의 물품 상세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행추가를 하게 되면 하나의 칼럼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네 번째 물품 관리 번호의 돋보기 선택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관련된 규격 번호라든지 이런 부분이 뜨게 되거든요. 그 부분을 선택을 했을 때 이런 화면의 팝업 창이 뜨게 됩니다. 이때 물품 번호 조회에 관련된 팝업 창에서 보시게 되면 먼저 공사용자재 여부냐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메시지가 뜨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공공기관이 우리가 보통 이제 중소기업이 만든 부분에 대해서 구매를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yes, 아닌 경우에는 y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런 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 실적 같은 경우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공사용 자재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조회를 하게 되면 이 번호가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대형 냉장고라고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규격 번호가 어떤 것이냐. 대형 냉장고도 규격이 이제 달라지는데요. 해당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이 부분에 관련된 규격과 아울러서 내용이 여기 자동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관련돼서 구매할 때 운반비라든지 수수료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달청에서 구매했을 때 2만 원만큼의 수수료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게 됐을 때
자, 냉장고 2대를 지금 구입을 한 상태인데요. 240만 원에다가 조달 수수료나 또는 운반비 또는 수수료 이런 것을 포함을 하여 여기 금액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품위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품위액 금액에다가 242만 원이라고 찍어 주시면서 단가도 수정을 해줘야 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부분에 관련된 거죠. 자, 거기 보면 첨부문서, 그 다음에 결제선, 공유범위, 이거는 우리가 앞전에 제가 설명했던 내용과 같아요. 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파일 추가를 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첨부문서를 우리가 뭐 계약서라든지 관련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무슨 견적서라든지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이제 등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것은 이전에 등록되어 있는 거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누구를 어느 분한테 공개를 할 거냐, 전체냐, 실국이냐, 관서냐, 부서냐, 담당자 공개를 한다는 거 우리가 앞전에 봤던 거랑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품위에 대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결제권자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승인에 들어가서 관련된 승인 목록에 관련된 입력을 하고요. 조회를 하게 되고, 목록에서 뜬 부분에 체크를 하고, 자, 결제권자는 승인을 떨어뜨리게 되면 우리가 지출 품위 승인이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출 품위에 대해서 승인이 떨어졌는지 확인을 하는 부분이 목록이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자, 발의한 부분의 날짜를 선택을 하시고 조회를 하게 되면 목록에서 지금 현재 품위 등록한 부분이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느냐, 이래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지출 원인 행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원인행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채무액을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죠. 확정 짓는 부분이잖아요. 자, 이 원인행위는 회계부서에서 자, 원인 담당자가 결제 요청을 하고요. 재무관이 결제를 하는 이런 그 로직을 거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매뉴얼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지출 원인행위에 대한 결제 요청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1번에 보시면 회계 연도와 발의 일자, 그 다음에 밑에 하단부에 보면 지급 예정일자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게 만약에 당일인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밑에 하단부에서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여기도 써 있죠. 자, 지급 예정일자가 당일인 자료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기본 정보에 등록일자, 원인행위일, 요것도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품목별 현액 정보가 나오죠. 통계목에 관련된 예산 현액과 아울러서 원인행위 가능액까지 나오게 된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사업에 관련된 것은 앞전에도 제가 설명을 했던 것처럼 관리사업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하는 목록이 나오게 되고요. 이때 해당하는 부분을 자, 하나만 선택할 수도 있고 복수로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선택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관리사업 목록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련된 금액이 재원이 산출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제 금액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감액된 부분만 우리가 수정을 해서 입력을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원인행위에 대해서 이제 결제 요청을 할 때 품위 유형에 관련된 거, 여기 이제 우리가 일반이라고 놓고 자, 선택을 하게 되면 관련된 탭이 3가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탭에서 우리가 공통정보에 해당하는 노란색 필터에 관련된 부분을 입력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해서 거래처를 입력을 하시는 거는 우리가 앞전에 설명을 배웠던 거랑 같습니다. 꼭 우리가 거래처를 선택을 한 다음에 계좌 검증을 해야지만 된다는 거 잊지 않으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의 건수가 우리가 50건이 넘어가면 대량 계좌 검증을 통해서 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첨부문서가 나와 있죠. 자, 첨부문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수기로 제출하는 경우, 그 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앞전에 이전 문서에 관련된 것들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제가 난 후에 우리가 사후 문서도 파일 추가로 해서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제선에서 우리가 보통 기한하고 결제를 하는데 결제권자가 2명인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전부 다 최종 결제가 나야지만 지출결의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결제 의견이나 지시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결제를 할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게 검토해라 라는 사항이 있으면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공유 범위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우리가 뭐 담당자 공개를 한다거나 부서 공개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했을 때 만약에 반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전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이상이 없으면 결제 버튼을 누르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물론 이 결제 경로하는 것은 우리가 전자결제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결제를 하느냐 이런 거를 선택하고 싶다, 또 우리가 설정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메뉴에 들어가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제 요청을 했으니까 당연히 결제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보면 처리 대상이라고 하는 1번에 보게 되면 결제 대상이다 아니면 만약에 취소를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결제 취소 대상이라고 놓으시고 우리가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결제를 해야 되는 거니까 결제 대상하고 조회를 누르게 됩니다. 이때 지급 예정일자가 당일인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뜬다라고 했었죠. 자, 이상이 없으면 결제 버튼 누르면 되는데 이때 본인이 결제를 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결제 처리가 안 된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5번째 자금 배정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자금 배정하는 부분 정기 배정과 수시 배정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시 배정 요구를 하게 되는 경우에 사업 담당자가 배정 요구를 하게 되면 승인권자가 배정을 승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회계부서로 넘어오게 되죠. 그러면 이 회계부서에서는 일별 자금에 대한 수시 배정과 자금 배정 승인이 동시에 이루어져야지만 지출 결의로 넘어간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수시 배정 요구에 관련된 메뉴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먼저 우리가 노란색 필터로 되어 있는 부분에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고요. 만약에 수시 배정 요구다라고 하면 라디오 버튼을 수시에다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조회를 누르게 되면 여기 보시면 수시 배정 요구에 대한 목록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보면 부서, 정단세, 편성목, 통계목 이런 순서대로 해서 나오게 되고요. 해당하는 통계목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때 지출 결의 요구에 의한 자치단체는 수시 배정 요구를 특별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제가 여기 다시 한번 상기하시라고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때 만약에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이 해당이 되는지 꼭 확인하신 후에 배정 요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팝업 창이 이렇게 이제 뜨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제 신규 버튼을 눌렀을 때 팝업 창이 뜨죠. 그러면 이제 2번에 승인 대상자는 결제권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 예산 배정액이라고 나옵니다. 이때 이 예산 배정액은 4번에 보면 자금의 재배정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바로 예산 배정 금액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시게 되면 자금 배정 가능액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 배정이나 재배정된 금액에서 자금 배정과 자금 배정 대계액을 더한 거를 차감한 것이 바로 자금 배정 가능액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하단부에 보게 되면 노란색 필터로 해서 되어 있는 부분 관련된 것을 입력하시고 저장을 누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승인 요청을 하시게 되면 수시 배정 요구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확인하셔야 될 내용이 뭐가 있냐면, 자금 배정 가능액이 얼마가 되어 있는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승인 상태가 만약에 우리가 요구를 한 상태면 요청한 상태가 들어가거든요. 지금 요 화면에서는 등록이나 배정 완료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요청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해당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승인권자가 수시 배정 승인에 대해서 승인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조회를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입력하고 조회를 하게 되면 통계목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 해당하는 부분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승인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이때 우리가 수시 배정 승인 이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회계부서에서는 수시 배정인 자치단체와 또 지출 결의인 자치단체가 다르다라고 했는데 수시 배정인 경우에는 결의 요청을 할 수 있고요. 또 결의를 하는 자치단체에서는 바로 분계 검증으로 넘어간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회계부서에서는 일별 자금에 관련돼서 수시 배정에 관련된 부분이 넘어오겠죠. 먼저 관련된 정보사항을 입력하시고 조회를 누르게 되면 관련된 통계목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련된 금액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승인 정보의 승인 대상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승인해서 하는 그 결제권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에 선택을 하시고 승인 요청을 하게 되면 일별 자금의 수시 배정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금 배정 승인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야지만 이제 결의로 넘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금 배정 승인에 관련된 필수 입력 사항을 하고 조회, 그 다음에 해당하는 통계목에 선택을 하고요. 승인을 하게 되면 여기에 승인 처리됐다는 팝업창이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배정 호수는 기존에 있던 호수에 플러스 1이 돼서 자동적으로 배정 호수 번호가 선택이 되면 자, 완료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자, 여섯 번째 지출 결의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지출 결의에서 검사수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 검사수 등록은 보통 우리가 물품 구입이나 광급자재 이런 경우에는 계약대장에 등재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지출 품위에 관련돼서 우리가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대장에서 등록을 하는데 그 품위 유형 중에서 물품 구입, 또 공사, 용역, 수리, 수선 이런 것 중에서 계약 대장에 등재가 안 되는 것들만 우리가 지출 결의에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필요하게 되면 등록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결제를 하고 그 다음에 결의 요청 등록을 하게 된다는 절차 순서입니다. 자, 관련된 메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사수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등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제가 계약대장의 등록 여부가 아니요 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조회를 되고요. 여기에 등록되는 것은 보통 이 검사를 꼭 해야 되는 계약에 의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물품 구입, 공사, 용역, 수리, 수선 이런 것들은 계약대장이나 또는 건설 중인 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에 등재가 돼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만 지금 등록을 한다는 점을 알아두시고요. 해당하는 부분에 자 세부 사업의 통계목을 선택을 하고 조회를 누르게 되면 검사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원인행위 금액과 지출 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 지출 결의액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 표시를 하시고요. 넘어가게 되면 자, 공통정보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검사수 정보에 노란색 필터로 되어 있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물론 계약명이나 계약자명 관련된 노란색 필터에 관련된 부분을 정확히 입력하셔야 되는데 이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납품 일자는 계약 일자 이후고요. 나머지는 다 이전 일자로 입력을 하셔야지 입력을 잘못하게 되면 메시지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참고로 한번 볼까요? 계약대장, 우리가 검수를 하는 경우 있잖아요. 아까 제가 물품구입이나 공사, 용역, 수리수선, 관급자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검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계약대장에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등록을 할 때 계약대장에 등록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계약대장에 등록을 하고요. 관련된 것들을 등록을 해줘야 되고요. 그럼 그 부분에 관련된 것을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등록된 자산에 대한 그 부분을 등록할 때는 자산관리에서 시작을 해서 세출내 취득 등록에서 이렇게 등록을 한다는 것을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등록을 했으면 자산조회를 할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화면들은 참고해서 어떤 로직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는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설 중인 자산이 있죠. 건설 중인 자산은 우리가 보통 진행 중인 경우 있잖아요. 수년에 걸쳐서 하는 건설인 경우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등록하는 부분에 화면에 대한 메뉴거든요. 그래서 등록을 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첨부 서류에 관련된 것들은 앞전에 설명했던 거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결제선, 또 결제 의견, 공유 범위.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출이 분납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나가야 되는데 70만 원만 나갔다. 그럼 나머지 70만 원에 대해서 검사 등록도 해야 되는 거지만 나머지 3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또 나가는 경우에는 30만 원에 대해서 마찬가지 검사 등록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출 결의에 횟수별로 입력을 해야 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제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처리 대상에다가 결제 대상이라고 놓으시고 조회를 누르게 되면 해당하는 목록에서 체크를 하고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결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당연히 결제가 불가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사업 담당자는 결제 우리가 경로를 다시 재설정을 한다거나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지출 결의에 요청이 등록된 우리가 검사수 자료는 취소가 불가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청 등록에서 우리가 이제 회계 연도와 원인 등록 일자를 입력하시고 조회를 누르게 되면 대상 목록이 나오죠.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잠깐만 볼까요? 수시 배정인 경우에는 작은 배정이 완료되면 지출 결의를 등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출 결의에 대한 자치단체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등록을 하게 되면 작은 배정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4번에 보시게 되면 승인 대상자는 누구예요? 결제권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SMS 발신번호, 이거는 이제 채주한테 지급 명령이 완료되면 자, 지급 명령이 완료됐습니다라고 문자 보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셔야 되겠죠. 채주의 관련된 번호. 그 다음에 이제 관리사업 버튼을 누르게 되면 팝업창이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해당하는 사업 부분에 목록에 체크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청 등록에서 지출 정보 상세에 관련된 필수 정보 입력을 하고요. 승인 요청을 하게 되면 요청 등록이 들어가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여러 번 나누어서 우리가 지출되는 경우에 우리가 그 금액을 꼭 입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계좌 검증하는 거 우리 앞전에서 본 거하고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거래처가 변경이 되거나 수정을 요하는 경우에 우리가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누구한테 꼭 결제를 받아야 되냐면 원인행위 결제권자한테 이 거래처 바뀌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결제를 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계좌 검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입금 유형 중에서 현금으로 나가는 유형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보통이 카드나 계좌 입금이 좀 안 되는 부분이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일직이나 숙직, 조의금이나 또는 공무원들 여비 같은 경우 이런 데는 우리가 이제 현금에 지출을 해야지만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청 등록에서 보시게 되면 지출 결의액과요. 그 다음에 품위 유형 중에서 해당하는 금액 나온 금액이 일치가 돼야 된다는 점 꼭 확인하셔야 되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이 품위 담당자나 사업 담당자가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다중분계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 다중분계 유튜브에 한번 찍어서 다중분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찍어서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회계, 기업 회계에 관련된 회계 기초적인 거를 좀 배우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단셈의 생기초 회계 원리라고 제가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회계에 분계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다중분계는 서술형의 거래를 우리가 차변과 대변에 나누어서 적는 형태가 바로 분계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보통 품위 담당자, 즉 사업 부분의 담당자가 해야 되는데 회계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이 부분이 잘못되게 되면 복식부기에 대해서 결의 검증할 때 반려 처리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정확히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먼저 다중분계 버튼을 누르게 되면 JMT라고 해서 보통 회계 처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여기 이제 13번에 보시게 되면 일반 지출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 비용에 관련된 것을 분류해 놓은 거예요. 기타 자산에 관련된 지출이냐, 아니면 사회 기반 시설. 우리가 사회 기반 시설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도로나 댐이나 뭐 이런 부분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유형 자산은 말 그대로 뭐 직기비품, 뭐 건물 이런 것 등이 되겠고요. 또 주민 편의 시설이다라고 하는 게 뭐 도서관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거에 관련된 지출이냐, 아니면 자산에 대한 취득에 관련된 것이냐, 아니면 건설 중인 자산이냐, 이 부분에 라디오 버튼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 해당하는 업무 유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 관련된 비용을 쭉 나열된 거에 라디오 버튼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밑에 하단 부분에 관련된 차변과 대변에 관련된 계정 과목을 분류한 분계 유형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밑에 하단부에 분기 정보가 떴습니다. 차변에는 직원교육 훈련비, 그 다음에 대변에는 일반 미지급 비용, 보통 이 비용인 경우에는 미지급 비용으로 들어가고요. 자산인 경우에는 일반 미지급금으로 표시가 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되었다면 이제 이런 형태가 분계가 된 거죠. 다중분계가 생성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중분계에 대해서 또 하나 좀 볼까요? 자, 이런 경우 있죠. 비용과 자산을 같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인 경우 따로따로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연구 용역비만 했다면 이 자산 등록이라고 하는 버튼이 밑에 요 하단 부분에 발생하지 않지만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 경우에 자산 여부에 자산이라고 되어 있으면 밑에 자산 등록이라는 버튼을 누르셔야지만 된다는 거. 만약에 건설 중인 자산도 마찬가지예요. 자산 등록이라는 버튼이 생성이 되거든요. 같이 하시면 됩니다. 뭐 실무에서 이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커피와 또 커피 머신 기계를 동시에 구매하는 경우, 커피는 소모품비에 해당이 되지만 커피 머신 같은 경우는 자산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된 것을 동시에 이렇게 입력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구입한 물품이나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이런 행정정보 시스템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담당자의 승인 처리가 돼줘야지만 최종 등록이 완료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우리가 앞전에 봤었던 화면이 있었잖아요. 세출내 취득 확인해서 우리가 자산을 등록한 화면을 보실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청 등록인데요. 아까 요청 등록을 할 때 거래처 정정을 하게 되면 원인행위 결제권자로부터 꼭 우리가 결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산이나
건설 중인 자산으로 붕괴를 하는 경우에는 자산 등록을 버튼을 눌러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승인 요청을 한 상태에서 자금 수시 배정으로 넘어오게 되고요. 이때 배정 승인에 대해서 해당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배정 승인과 또 그 부분의 승인을 받고 결의로 넘어가서 명령으로 간다는 거. 나머지 배정을 받았다면 결의 검증과 아울러서 지급 명령으로 돌아간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청을 했으니까 이제 결제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목록에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목록에서 조회를 누르시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에 관련된 것을 체크를 하시고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째 지급 명령입니다. 먼저 우리가 회계부서의 지출 담당자가 지급 명령 등록을 하고요. 지출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제를 하고 대금 지급을 하는 그런 업무 처리의 절차에 관련된 매뉴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급 명령 등록을 해야 되겠죠. 자, 관련된 부분에 필수 정보 사항에 관련된 부분을 입력을 하시고 조회를 하게 되면 결의 정보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게 되고요.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 표시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전자결제 요청에 관련된 거와 품위결제 문서, 또 수기등록 문서, 또 서류 제출 여부 그런 부분에 관련된 거를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분홍색 현금이 포함된 지급건, 붉은 글씨는 채권 압류권, 또 굵은 글씨는 당일 지급 예정권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화면에 보시게 되면 지급 정보에 보게 되면 해당하는 필수 정보 입력을 하고요. 네 번째 명령 구분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관련된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급 명령에 관련돼서 전자결제 요청과 품위, 또 수기, 서류 이런 부분이 나와 있었는데요. 전자결제 요청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온나라 시스템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제 요청해서 품위를 등록한 자료다. 이런 부분을 물어보는 거고요. 또 품위 결제 문서는 우리가 전자결제 시스템에서 결제 완료된 내역을 통해서 품위로 등록한 자료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기 등록한 문서에 관련된 것은 요청 목록에서 수기로 등록한 결제권으로 품위를 한 것이냐 또 서류 제출 여부는 말 그대로 첨부 문서에 서류 제출 여부에 체크한 것이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령 구분에 관련된 거에 보게 되면 계좌 지급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계좌이체 또는 대량이체 또 CMS나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경우에는 계좌 지급 명령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현금 지급 명령이라고 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고지서, 수표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죠. 뭐 현금으로 나가야 되는 조의금, 경조사비 또 공무원들의 여비 같은 경우 현금으로 순수하게 나가야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되는 경우에는 계좌 현금 지급 명령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급 명령 등록에서 우리가 계좌 검증을 한다는 것은 거래처에 관련된 부분이죠. 자, 여기 이제 초록색으로 해서 나온 부분은 카드로 된 부분에 관련돼서 등록된 부분을 우리가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타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뱅킹 요청 여부에 체크 표시를 한 거와 미체크를 한 부분이 좀 달라지는데요. 체크를 한 경우에는 우리가 관련돼서 들어가는 메뉴가 좀 달라집니다.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뱅킹하고 이뱅킹 지급 명령 결제에서 그 부분의 결제 처리가 되는 점과 만약에 체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출 지급 명령 결제 그러니까 좀 다르죠 메뉴가. 그래서 지출 지급 명령 결제에서 그 대상이 조회가 되고요. 그 부분이 결제 처리가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신중하게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 체크를 한 경우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뱅킹 지급 명령 결제 화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결제가 들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 미체크한 경우에는
지출지급 명령 결제에서 들어가서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급 명령 등록에서 아울러서 하단 단락에 해당하는 첨부 문서, 결제선, 공유 범위, 우리가 앞전에서도 많이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을 해당하는 거를 확인하시고 결제 요청을 들어가게 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뱅킹 마감 설정하는 거 잠깐 우리 한번 볼까요? 여기에 회계연도를 선택을 하시고 조회를 하게 되면 각 은행별로 마감 시간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시서부터 예를 들어서 뭐 16시까지다. 4시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3시 반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뭐 4시 반까지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에 마감 설정을 하는데 밑에 여기 보시게 되면 신규 버튼을 누르시고 시작 시간과 마감 시간을 선택한 다음에 저장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해당하는 부분을 조회를 할 수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제한 부분에 관련된 것을 조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명령 결제에서 지출원에 해당하는 통장 번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게 통장이 맞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관련된 부분 체주 정보도 확인하시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뱅킹 지급 명령 결제에서 해당하는 부분에 놓고 결제를 버튼을 누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은행 업무 시간에 처리를 해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됐는가 처리 내역 조회를 하셔야 되는데요. 해당하는 부분에 필수 정보 입력하고 조회를 누르게 되면 해당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데요. 전송이 됐느냐, 반려가 됐느냐 이런 부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뱅킹 지출원이요. 두 가지 형태의 우리가 이제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통합계좌에서 채주한테 바로 가는 경우와 통합계좌에서 관서를 통해서 채주로 가는 경우 이렇게 우리가 지급 명령의 구조가 두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태까지 우리가 일반 지출에 해당하는 부분을 학습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실무에서 활용하실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